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됐죠.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이 끝나는 날도 있죠. 전쟁은 끝나고 1953년이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죠. 정부도 1953년 8월에 서울로 들어왔고요. 현대건설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전후 복구공사가 시작되겠구나. 자신만만하게 내가 미군 공사를 통해서 돈도 벌었고 건설의 노하우도 많이 익혔어요. 돈벌이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총알도 채워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후 복구공사를 수주해가지고 더 이 건설업체를 키워버리라 마음을 먹고 정부발주공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군 공사만 독점적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전후 공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클 것이다. 정부발주공사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53년 4월에 당시 우리나라 공사로는 제일 큰 공사인 고령교 복구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자, 이 보시는 게 되게 흐리죠. 하도 옛날 자료라서 현대건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고령교예요. 고령교는 뭐냐? 경북에 있는 다리인데 대구와 거창을 잇는 경북의 핵심 다리. 요 다리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했어요. 그래서 물자의 수송의 핵심 다리이기 때문에 요 고령교를 제일 빨리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의 전후 복구공사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령교 복구공사를 발주를 했고 이게 전후에 시작된 공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이거를 정주영이가 입찰을 할 때 5,400만 환을 써내가지고 수주를 하게 돼요. 5,400만 환. 야,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 찾아봤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 발주공사 중 최대 금액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드디어 전후 복구 사업의 최대 금액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이 화려하게 비상에서 오를까요, 여러분? 미군 공사를 벗어나가지고 정부 전후 복구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건설업체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던 때 그때를 극복을 했어도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뭐냐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꿈. 시험 봐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 답안지를 다 못 채워가지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오줌 싸는 꿈. 이런 꿈들을 아직도 꾸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있죠. 정주영은 평생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은 꾸는 꿈이 뭐냐면은 하도 바쁘게 지내죠. 이분이. 항상 밤 1시, 2시에 퇴근하고 새벽 5시, 6시에 출근을 하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는 나머지 꿈이란 걸 꿀 시간이 없는데 가끔 한 번씩 너무 충격적인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이 뭐냐? 이게 사채업자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꿈. 돈 때문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쩔쩔매는 꿈. 이런 꿈이 제일 무섭고 악몽 같은 꿈이라고 정주영은 이야기를 합니다. 윈지일님, 아직도 시험 보는 꿈 꿉니다. 정윤정님, 답안지에 못 옮기고 끝나는 꿈. 상선약수님, 수업 시간을 놓쳐서 헤매는 꿈. 햇빛님, 다 틀리는 꿈. 네, 이런 악몽들을 많이 꾸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진짜 힘들고 초조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은. 정주영이 악몽으로 제일 공포스럽게 악몽을 꾸는 꿈이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을 받고 시달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꿈. 자, 현대건설이 1953년 4월에 경북에 있는 고령교 공사를 5,400만 환에 수주를 합니다. 자, 1953년 전후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5,400만 환, 당시에는 원이 아니라 환이었어요. 환. 그 이후에 화폐개혁이 이루어져서 다시 원이 되죠. 우리나라에는 화폐개혁이 2번 있었는데요. 1953년에 한 번 있었고 1962년에 한 번이 있었습니다. 네, 정윤정님, 환입니다. 원이 아니라 환이에요. 1953년에 5,400만 환의 고령교의 복구공사를 수주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요, 1953년 이전에는 원이었고요.
1953년에서 1962년까지 환이었고요. 1962년에 다시 원이 됐습니다. 1953년에 전쟁 이후에 항상 일어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전쟁을 하려면은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화폐를 징발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나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도 1953년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급 통화 조치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화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redenomination.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1953년 이전에 1000원을 10환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1000원과 10환이라고 해놨냐면은 원래는 100원을 1환으로 바꾼 건데 이 10환이 다시 1원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원과 10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화폐 단위가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1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거죠. 100원을. 10,000원을 100원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00원을 1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언론에서 보실 텐데요. 그러면은 화폐 개혁을 10분의 1로 하면은 지금 10억 원인 집값이 10분의 1이니까 1억 원으로 바뀌는 거죠. 공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962년의 화폐 개혁입니다. 10환을 1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병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환짜리 물품이 있다면은 그걸 할 때는 이제는 1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화폐 단위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 단위를 줄이기 위해서 1953년에는 100원을 1환으로 100분의 1로 변경을 합니다. 100원이 화폐 개혁을 한 다음에는 1환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은 10만 원은 100분의 1로 줄이니까 10만 원은 공 2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이. 그런 식으로 전쟁 중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통화 조치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은 두 번 있었다. 1953년과 1962년. 1953년은 100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했어요. 100원을 1환으로 바꿔줬으니까 100분의 1의 화폐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꿨으니까 화폐 단위를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환희님, 1953년에는 1000원이면은 10환으로 바꿨고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환과 원이 헷갈리고 두 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당시의 물가를 현재 물가하고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왜 써놨냐면은 5,400만 환의 보령교 공사를 수주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요게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화폐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가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500%예요. 500%.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500% 물가가 올랐다가 400%, 300%, 200%, 100%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지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화폐 단위를 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폐 단위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화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400만 환의 보령교 복구공사를 수주했다. 이게 당시 정부 발주공사 중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었어요. 1955년에 고령교 복구공사 모습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1환이 당시 신문 한 부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1환이 신문 한 부의 가격. 지금 신문 한 부가 1,000원이죠. 그러니까 1953년의 물가를 생각할 때는 1환이 현재 1,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400만 환이 지금의 물가로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 1환이 당시 신문 한 부를 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신문 한 부가 1,000원이죠. 그러면은 5,400만에 1환이 지금 1,000원이다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은 금액이 약 540억이라는 계산이 되죠. 정확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실물을 토대로 해서 추론한 거예요, 여러분. 1953년에 5,400만 환은 지금 우리 돈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 540억 원짜리 복구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안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복구공사 비용이 약 540억 원의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주를 한 거예요. 540억 원짜리 다리 복구공사를 수주한 거잖아요. 이전에 미군 공사하면서는 가방에 달러를 다발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540억 이런 규모는 아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복구 공사 중에서 제일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주영이 5,400만 환을 써내면서 수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건설이 이 공사를 별 문제 없이 완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을까요? 휴전과 함께 아산은 전후 최대 규모인 경상북도 달성군의 고령교 복구공사를 맡게 된다. 신생기업 현대로서는 사활이 걸린 공사였다. 그러나 기초만 남아있는 교각은 그나마 상부가 물에 잠겨 있었고 변동이 심한 수심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기술력과 장비의 부족에 120배나 뛰어오른 통화 사정까지 모든 게 난항이었다. 급기야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폭발하기에 이른다. 정주영이 공사비 인플레이션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주영이 추산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00%를 염두에 두고 5,400만 환을 써서 수주를 합니다. 자재 단가가 100%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주를 했는데 자재 단가가 얼마가 올랐을까요? 자재값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자, 자재값이 얼마가 올랐냐 하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자재값이 계속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하늘이 노래집니다. 본인이 생각한 자재 단가보다 600%나 올랐다고 합니다. 600%나. 그 이후에 단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재 단가가 600%가 올랐어요. 이게 공사가 될까요, 여러분? 공기를 26개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령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6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6배가. 그리고 정주영이 다리 공사 경험이 없었어요. 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미군이 맡기는 자잘한 공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건설 장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이 오령교 복구공사에 투입한 장비가 크레인 한 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구공사 하려는데 다 인력에 의존해서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레인이 한 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다 옮겨야 되는 거야.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근로자들의 노임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을 써가지고 자재를 옮기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만히 있냐고요. 임금도 날이 갈수록 계속 뛰어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하고 계약으로 못 박아놓은 공사비가 달라지냐고요. 공사비는 안 달라져요. 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가 발주한 LH가 발주한 공사 단가를 못 맞춰가지고 LH 공사장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자재비가 오르는 게 작년 통계로 30% 정도가 올랐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재 단가가 600%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하고 계약한 공사비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값하고 인건비를 감당하다 보면은 5,400만 환의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공사의 인플레이션이 겹쳐가지고 이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줄 돈이 없잖아요. 인부들이 일을 안 하지. 임금을 줘야 일을 하겠다고 깽판을 치잖아요. 파업을 했다고. 돈 줄 때까지 일 안 하겠다. 파업을 했어. 공기를 맞춰야 되잖아, 26개월. 공기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 하는 일이 뭐였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사채업자들한테 돈 구하러 다니는 게 정주영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감당이 되냐는 거죠. 감당이. 그래서 정주영이 이렇게 써요. 정몽준이 그 당시에 작은 아들이죠. 정몽준이가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1953년에서 55년까지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집을 마루로 찍고 집을 부수고 하면서 돈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 이게 정몽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공포스럽고 생각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이건 사무실이건 집이건 매일매일 사채업자 빚쟁이들로 지옥이 펼쳐졌다는 거죠. 지옥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자, 인생극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정주영이 어떻게 했을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사를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해서 재기를 노린다. 2번,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1번이냐 2번이냐. 자,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돈패닉님 지금 오셨는데 작년에 그 힘든 시기를 고금리를 써가면서 이겨내셨죠. 돈패닉님은 2번을 하신 겁니다. 돈패닉님이 18% 금리 쓰셨잖아요. 정주영은 당시에 공사를 강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월 18%의 사채를 썼습니다. 월 18%. 연 18%도 아니에요. 월 18%짜리 사채를 내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정주영이 이 당시에 이 공사를 포기하고 자살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540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 결산은 말씀드릴 겁니다만, 자, 실제로는 공사비가 2배 이상 더 들 걸로 추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그러니까 540억에 수주를 했는데 공사를 다 마치려면은요 1300억, 지금 돈으로 1300억 이상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은 무조건 800억의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1번 공사 포기한다, 2번 지금 돈으로 800억 적자 감수하고 공사를 돈을 끌어들여서 강행을 한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공사는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800억의 빚을 지는 거예요. 정주영이 큰 공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큰 공사를 처음 수주했는데 이거 하는 순간 800억 빚 지고 쪽박 차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정주영이 극한의 코너에 몰렸을 때 샛길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집이건 사무실이건 현장이건 매일 빚쟁이들로 지옥이었고 실제로 공사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월 18% 사채를 썼는데 당시에 사채놀이를 크게 하던 요정의 마담이 있었어요. 그 정주영이가 접대를 하면서 건설업을 하다 보면 접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주영이 접대를 하기 위해서 자주 찾은 단골 요정이 있었는데 그 단골 요정 마담이 굉장히 이쁘고 지적으로도 대화를 잘하고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제 정주영이 다니는 단골 요정의 마담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채놀이를 했습니다. 그 정주영이 옛날에 그 자동차 수리소 할 때 오윤근 씨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때 오윤근 씨는 쌀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채놀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주영은 자주 찾았던 단골 요정의 마담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채놀이를 크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골 요정의 마담한테 돈을 자주 부탁을 했어요. 정주영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그 마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 마담이 사채놀이를 크게 했으니까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정주영한테 지원을 했죠. 정주영이 현장에 이제 항상 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당시에 격리 책임자였던 사람이 오인보 씨라는 분이에요. 오인보 씨. 나중에 현대건설의 핵심 인물이 되는데요. 격리 책임자였던 오인보 씨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정주영이는 경북의 현장에 있었고요. 오인보 씨를 보내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마담에게 이제 돈을 받아왔죠. 비사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주영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요정 마담이 정주영한테 사채를 융통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융통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어느 날에 정주영이 또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령고 공사에서 정말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에 요정의 마담이 정 회장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오인보 씨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 받으러 보냈는데 정 회장님한테 이렇게 전해라. 정 회장님을 꼭 만나가지고 하루를 같이 보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이번에 요청한 것보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공사를 완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번에는
이 돈을 받으러 올 때는 오인보 씨를 보내지 말고 직접 와라. 서울에 직접 와가지고 나와 하루를 같이 보내달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주영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정주영이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오인보 씨를 보냈어요. 그런데 정주영이 요청한 금액보다 3배가 넘는 돈과 편지를 오인보 씨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이 이제 편지를 읽었는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고령교 복구공사를 성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돈으로 정주영이가 인부들의 임금을 치르고 자재값을 치르고 고령교 공사의 막바지 기운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요정 마담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오인보 격리과장을 보냈는데 격리과장이 더 이상 그녀가 요정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공사의 결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영이 얼마나 이 공사가 어려웠냐.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공사 중에 사고로 인부도 참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부가 죽을 때면은 현장에서 죽은 시체와 잠도자야 했다. 노임은 밀렸다. 일하는 동료는 죽었다. 인부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은 폭력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주영이 현장에 나가면은 인부들이 죽으면은 죽은 시체하고 같이 잠을 자고 노임을 못 주게 되면은 이 근로자들한테 맞고 이렇게 이제 이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빚을 얻으러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이었다. 막대한 손해는 보게 돼 있는 게 필연이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공사를 중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들이 먼저.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는 5천만 환 이상이 날 것이 확실하다. 지금으로 치면 5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본이 부족하면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채를 써가지고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소규모로 수리공사 위주의 건설을 하던 정주영이 대규모 건설을 처음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적자가 지금 돈으로 500억 원 이상이 나는 거예요. 이 돈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리공사 하던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500억 원에 해당하는 빚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동생들과 동료들이 공사 강행을 다 뜯어 말렸어요. 다 뜯어 말리고 공사 그만하자. 공사 그만하고 이게 정부 발주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손 놓자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포기하자. 우리가 평생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어깨에 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못한다.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주영은 어떻게 얘기했냐. 공사 중단은 간판을 내리자는 건데 사업가는 신뢰가 첫째다.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제일이다. 신용을 잃으면 신뢰를 잃으면은 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는 끝내겠다. 그래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무조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융통을 해서라도 공사는 끝내겠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공사를 끝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채업자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소. 빚진 돈을 평생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돈을 빌렸다고 하죠. 평생 빚을 갚아나갈 테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보고 돈을 빌려주시면은 이 돈을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미군 공사하면서 벌은 돈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수리 공장에 땅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던 땅, 수리 공장도 다 팔고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다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주 씨 이야기했죠. 매제도 집을 팔게 하고 동업자들도 집을 다 팔으라고 하고 같이 수리 공장을 했던 동업자들도 집을 다 팔아라. 부동산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동업자들과 동생들과 같이 공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다 팔고 다 팔아서 모두 공사에 그 돈을 투입을 합니다. 부동산 판 돈 다 밀어넣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놓은 거죠. 다 쏟아놓고 월 18%의 이자를 써가면서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1955년에 마침내 고령교회 복구공사를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자,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고령교 복구공사를 완공했는데 자 5,400만 환에 수주를 했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오판을 했어요. 투입이 된 돈이 1억 2천만 환이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고령교를 완공을 했고요. 적자를 본 돈이 6,500만 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650억 원이에요. 650억 원의 부채가 생겼고 이거를 사채업자들한테는 20년간 반드시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평생 상환을 해도 못 갚는 빚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금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끝내니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탈진 상태가 되고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죽어도 공사를 끝내고 죽자 해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고령교 공사의 시련과 교훈입니다.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 나는, 정주영은 장기공사 투자를 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 장기공사를 할 때는 무조건 연차로 분할 계약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연동되게 돈을 받아서 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인플레이션이 2배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공사를 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죠. 내 마음대로 경제를 모르고 인플레이션을 판단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참담한 실패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에 뛰어들면서 크레인 한 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다 사람이 자재를 나르고 사람이 돌을 나르고 사람이 자재를 얹고 하니까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엄청난 비용이 나갔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중요하다. 장비가. 그 당시에 전후에 국내에 건설 장비가 거의 없기는 했지만 사람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장비로 공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공사의 실패는 장비와 경험이 중요한데 다리 공사를 해본 적이 없고 공사에 뛰어들고 나니까 공사를 하면은 수심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돌을 가지고 교각을 물에 박아 넣었는데 이게 수력이 세지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이 교각 박아 놓은 게 홍수에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수심에 교각을 박아 놓으면은 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쓸려가지고 다시 박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가지고 야, 이게 제대로 된 장비가 없이 공사를 했다가는 계속 반복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장비와 경험의 부족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무조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장비를 구비하고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장비에 대한 교훈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한 거예요. 형편없는 장비로는 절대로 공사 수주하면 안 된다. 공사 수주하기 전에 무조건 장비부터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주영이 옛날에 터당에 다니면서 한자를 많이 외웠다 그랬잖아요. 맨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려잡지 못한다. 그리고 걸어서는 황하를 건너지 못한다. 이 시경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장비 없이 절대로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인력으로 호랑이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비로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된다. 사람으로 황하를 건너는 게 아니다. 장비로 건너는 거다. 그래서 이 시경의 말을 떠올리면서 장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대규모 적자를 20년간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생을 건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자, 고령교 공사의 실패를 통해서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장비의 중요성. 이게 훗날 현대중공업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만드는 모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비가 중요하다. 그러면 장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중공업사를 만들게 됩니다. 추후에. 훗날 중공업사를 만들면서 장비에 있어서 국내 최고가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장비를 구비하고 건설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게 정주영의 현대건설이었던 거예요. 이게 고령교 공사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현대중공업이 탄생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주영이 이 고령교 공사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 털어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세를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이 정도로 돈이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쟁한 건설업자들이
정주영의 실패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경제를 모르고 인플레이션을 몰라가지고 이 장기공사를 저가에 수주를 해가지고 무식하게 건설을 해서 망했다고 박수를 치고 조롱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경쟁 건설업자들이. 경쟁자들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래에 써놨죠. 실패의 뿌리에서 뜻을 이루는 씨앗이 자란다. 그래서 정주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으로 죽는 것만큼의 고통이겠는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전쟁으로 죽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냐? 지금 얼마의 빚이 생겼죠, 여러분? 6,500만 환, 우리 돈으로 치면은 650억 정도의 빚이 생기죠. 이 빚만 가득한 삶이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막대한 부채가 20년 동안 쇠뭉치를 달고 뛰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건대 이 쇠뭉치가 내가 달고 뛰었던 내 어깨에 짊어져 있었던 이 쇠뭉치가 바로 신뢰라는 거를 멀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이 1원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가족이 20명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세를 얻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초동 다리 밑에 판잣집을 만들어가지고 판잣집을 무허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맨날 가족들과 한없이 울었다고 해요. 맨날이 울음바다였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결단코 부자가 되어서 큰 집을 사줄게.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꼭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조금만 믿고 참고 견디자. 인내하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죽을 만큼 절망스럽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조금만 참아달라. 매일매일 가족들의 울음을 보면서 정주영이 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 돈을 빌린 사채업자 한 사람을 찾아야 했었죠. 누구죠? 단골 요정 마담이죠. 공사를 마친 다음에 단골 요정 마담을 찾아가지고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돈을 대규모로 융통을 했으니까 마담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이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돈을 갚겠다고 과죄를 하러 이 요정에 찾아가가지고 마담을 수소문했는데요. 마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담이 사채놀이를 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융통해가지고 정주영한테 빌려준 거죠. 계속해서 사채를 융통해가지고 정주영한테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자금을 댔다는 거예요. 이 마담이. 근데 이 융통하는 것도 한두 푼이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알게 된 내용은 이 요정의 마담이 본인이 자금이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돈을 빌렸으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도끼를 들고 찾아와서 협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담이 자살을 합니다. 정주영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가 죽어서 그 사채를 자기가 떠안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걸 알고 이제 마담의 장지에 다녀오고 묘지에 다녀와가지고 격리 책임자인 오인보 씨와 함께 정말 서럽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마담한테 받은 돈 때문에 고령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건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내가 죽더라도 공사가 끝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 돈을 대느라고 그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빚을 모두 안고 떠난 거죠. 그래서 정주영이 이 공사가 힘들면 자기가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이 마담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가지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주영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생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도움을 더 크게 갚는 생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미군 공사를 정주영이 많이 수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정주영한테 준 사람이 미군 공병단의 메카리스트 중위라는 사람인데 그 중위가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일어설 때 많은 도움을 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메카리스트 중위가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대건설 미국 지사에 채용을 해서 이 중위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이 가족을 한국으로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주영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계속 그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더 큰 거를 주려고 했고 정주영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채업자 오윤근 씨 얘기가 그때도 등장을 합니다. 기자가 찾아왔는데
정주영이 다음 주에 오윤근 씨 가족 불러가지고 제가 만찬을 대접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러면서 오윤근 씨 가족에게도 그렇게 극진하게 잘했다고 해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그 도움을 반드시 갚아나가자.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면은 또 도움을 받은 상대방은 가만히 있질 않죠.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정주영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메카리스트 중위가 훗날 대한민국 건설업 사상 첫 해외 공사 수주가 태국에서 있었는데 태국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게 정보를 준 게 이 메카리스트 중위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인연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하인일보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했을 때 만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마지막에 만나자 하루만 같이 있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어찌 보면은 손을 내민 거죠. 손을 내민 건데 현장에 있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마담을 보러 갈 턱이 없었다. 이렇게 후회를 했던 것인데 인생사라는 게 참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성공을 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고 아까 모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담이 정주영을 많이 좋아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주영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3명을 꼽으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변중석 여사님이고 한 명이 정주영이 다니던 단골집의 마담, 네, 요정의 마담, 자기한테 돈을 융통해줬던 요정의 마담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옛날에 강원도 아산리에 살 때 이장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문을 전해주던 게 이장집 딸이었는데 그 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정주영의 첫사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주영이 김정일 만나러 북한으로 솥대 몰고 가잖아요. 그 솥대 몰고 갈 때 김정일한테 그 이장집 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수소문을 하고 그 이장집 딸을 찾으면은 이장집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정일한테. 그래서 이익치 회장한테 이장집 딸이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 그 딸과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으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시할 정도로 그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래서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그 3명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샛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경희 씨라는 굉장히 예쁘고 유명한 연예인하고 살림을 차려가지고 아이를 2명을 낳게 되는데요. 김경희 씨 얘기는 그 사랑하는 3명의 리스트에 없는 걸 보니까 김경희 씨가 나중에 섭섭했는지 정주영 씨한테 아쉬운 마음을 언론에 나와가지고 토로를 하지요. 윤지일님, 직하님도 혹시 사탕 누나. 남자들한테는 첫사랑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정주영 회장님의 첫사랑은 그 어린 소학교 시절에 이장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볼 때 그 신문을 전해주던 이장집 딸, 본인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요. 누나지요, 누나. 그 누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변중석 여사님하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중석 여사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사탕님, 야망하는 남자, 화이팅하는 남자는 피하고 봐야 하네요. 스푼앤푸딩님, 저게 로맨틱한 건가요? 로맨틱, 아니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차원에서는 로맨틱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남자건 여자건 불문하고 첫사랑이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첫사랑이? 여러분들 그 정주영 회장님 인터뷰 하시는 거를 쭉 언론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도 되게 샛길에 대한 내용들 되게 많아요. 정주영 회장님은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나는 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은 너무나 강렬한 충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변중석 여사님이 참으면서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중에 변중석 여사님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변중석 여사님 그 살던 방이 그 워낙 정주영 회장님하고 변 여사님하고 검소하게 살았잖아요. 검소하게. 변중석 여사님이 살던 방, 청운동 자택에서 본인 방이라고 하는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는데요. 변중석 여사님이 잠을 자던 방이 몇 평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문진해 볼까요?
변중석 여사님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끈 무한 신뢰의 내조와 여성의 진면목,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언론에서 쓴 표현입니다. 아, 역시 노브랜즈님 대단하네요. 역시 부동산 전문가예요. 여러분 옛날에 식모방이라고 아세요? 식모방? 식모방이라고 한 2평 정도 되는 방들이 예전에 아파트에 있었어요. 변중석 여사님 자신이 잠을 자고 생활하던 방이 2평이었어요. 2평. 재봉틀로 그 옷을 만드는 거를 취미로 삼았기 때문에 낡은 재봉틀 한 대 있었고, 이불 한 채 있었고, 책상 하나 있었고, 그 2평 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불평과 불만도 없이 정주영 회장님을 내조를 했다고 해요.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단하죠, 여러분. 변중석 여사님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교 공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환희님, 회장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각방을 썼는데요. 네, 회장님은 침대방, 네, 큰 방에서 침대방을 썼고, 그 다음에 변중석 여사님은 침대가 없는 2평의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놓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령교 공사를 해서 거의 700억 원에 가까운 빚이 생겼죠? 거의. 그런데 이게 그냥 빚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걸까요? 이 공사를 성공시켜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현대건설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다른 건설회사들은 조롱하고 박수치고 쌤통이라 그랬잖아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냐? 다들 조롱했다는 거예요. 정주영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부채가 바로 거대한 신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를 누가 발주했어요? 이 공사를 정부가 발주했는데 이거를 700억의 손해를 내고 완공을 시켜냈다는 거예요, 정주영이. 그래서 정주영이 이 당시에 우리가 얻은 것은 막대한 빚이요,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우리에 대한 신뢰였다. 정부는 현대건설의 열의를 너무 높게 평가했고 현대에 맡기면 일을 반드시 해낸다고 정평이 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무명 하청업체였던 무명의 현대건설이, 아주 작은 공사만을 하던 현대건설이 신뢰의 상징이 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정부가 전후 복구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정주영에게 복구공사를 맡겼는데 그거를 어느 누가 했어도 막대한 손해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설업체들이 그 공사를 손살해치고 정주영을 비웃고 조롱했어도 정주영은 마침내 그 공사를 완성시켜내면서 정부가 그걸 보고서 정주영 이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면 적자가 나더라도 일은 반드시 해내는구나, 끝을 보는구나, 절대로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내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공사를 완공시켜낸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사업을 맡길 때 현대건설한테 맡기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손해봐도 공사 끝까지 완공시켜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700억의 빚이 정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마음을. 그래서 현대건설 7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현대건설 70년사를 보면은 오늘날의 현대건설, 오늘날의 정주영을 만든 결정적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 이 고령교 복구공사입니다. 이 복구공사의 처절한 실패가 오늘날의 현대건설을 만들 결정적 계기였다.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만든 사건은 이 고령교 복구공사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평생 갚아야 되는 빚을 얻었는데 자기 개인의 삶도 유지될 수 없고 회사도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타격을 받았고, 이거는 사업에 있어서 큰 실패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현대건설은 비로소 약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0억의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완공시켜냈던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700억의 신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정부는 정주영한테 700억만큼의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공사를 맡기면 반드시 완공을 한다. 그래서 이후에 현대건설이 정부 공사를 수주하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1955년에 정주영이 6,500만 환, 지금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고령교를 완공시켜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주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정부가 정주영을 무한히 신뢰하고 고령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수주를 준 금액이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정주영이 진 빚이 거대한 신뢰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6,500만 환의 적자를 내고 고령교 공사를 끝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정주영한테 수주를 준 금액이요 3억 4천만 환의 수주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항 신축공사예요. 고령교 적자 이후에 정주영이 현대건설한테 정부가 준 수주 금액이 3억 4천만 환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3,400억 원의 수주를 줬다는 거죠. 정주영이 6,500만 환의 적자를 내면서 목숨을 걸고 완공을 시켜냈는데 그 이후에 1955년 수주액이 3억 4천만 환의 매출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미를 또 못 봤어. 정부 발주가 짜잖아요. 짜서 1955년 3억 4천만 환의 매출에서 여기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1956년에 가가지고 현대건설이 정부에서 수주한 발주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정부에서 발주받은 금액이 5억 4천만 환을 발주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 6교, 가창댐 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56년에 5억 4천만 환을 매출을 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고령교 공사 적자 이후에 8억 8천만 환의 매출을 낸 거예요. 수주 금액이. 지금으로 치면 약 8,800억 원이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700억 원 빚지면서 이거 평생 갚을 거라고 사채업자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댕겼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신뢰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자 이후에 2년 동안 8억 8천만 환의 매출을 냅니다. 그리고 1957년에 결정적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의 건설사로 도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강 인도교 공사 수주입니다. 전후 복구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인 한강 인도교 공사 수주. 이 다리 공사 하나로 얼마를 수주했냐? 단일 계약사상 당시로서는 최대인 2억 3천만 환의 매출로 수주를 합니다. 1957년 한강 인도교 공사에서 지금 돈으로 보면은 약 2,300억 원의 다리 공사를 수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주할 무렵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정주영이 고령교 공사 때문에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장비에 있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한강 인도교 공사에서 2억 3천만 환으로 수주를 하고요. 이익률이 얼마였냐? 이익률이 당시 인도교 공사로 순이익률 40%를 거두게 됩니다. 자, 2억 3천만 환의 40% 이익이면은요, 얼마죠? 9천만 환이죠. 9천만 환. 1957년 한강 인도교 공사 수주로 9천만 환의 수익을 거둡니다. 고령교 적자로 6,500만 환 적자를 봤다고 했죠. 1957년 한강 인도교 공사로 9천만 환의 순수익을 거두면서 고령교의 적자를 단 2년 만에 모두 상환을 하게 됩니다. 9천만 환의 수익을 거뒀잖아요. 한강 인도교 공사로. 고령교 공사 적자가 6,500만 환이었잖아요. 이거를 단 2년 만에 갚았다는 거죠. 단 2년 만에.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놓은 게 실제로 정주영 회장님이 이 공사 이후에 느꼈던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한강 인도교 공사로 나는 죽지만 않고 살아있다면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는 신념의 시련을 보았다. 이게 1957년 9월 한강 인도교 공사로 정주영이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대단하죠. 고령교 공사의 실패가 곧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겁니다. 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찬란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의 적자가 6,500만 환이었습니다. 이거를 본인 생각으로 20년간 상환해야 될 채무로 사채업자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적자가 정부의 정주영에 대한 신뢰였던 거죠. 이 쇳덩이처럼 무거운 이 빚이 정부의 정주영에 대한 신뢰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얘가 공사를 하면은 적자를 내도 반드시 완공시킨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공이 목표니까 절대로 공사 중단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1955년 수주가 3억 4천만 환의 매출, 1956년 수주액 5억 4천만 환 매출, 1957년에 단일계약 사상 최대인 2억 3천만 환 수주의 한강 인도교 공사 40%의 이익으로 9,200만 환의 수익을 거둬서 고령교의 적자를 모두 상환하고 돈이 훨씬 많이 남게 되었죠.
9,200만 원의 수익으로 6,500만 원 다 갚고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장비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미 8군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예전에는 미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서 작은 공사들 위주로 수주를 했다면은 1957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에서 큰 공사들을 주로 발주를 했어요. 대표적인 공사가 뭐냐면요. 미군 오산 비행장 활주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정주영이 수주하면서 활주로 공사잖아요. 그래서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도로 건설이라고 썼죠? 도로 건설. 미군 오산 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동맥을 현대건설이 만들게 되죠. 그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57년에 정주영이 도로를 건설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를 건설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군들한테 배우고 미국 건설업자들이 실제로 투입이 됐고 협업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건설업체들한테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미군 비행장 공사를 하면서 정주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본인이 사장이었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아래 직원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웠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군 공사를 통해서 도로 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도 이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정주영이 고령교 공사 실패 덕분에 대한민국 전후 복구공사의 메이저로 등장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업체가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메이저가 15개, 하청이 3,000개였다 그랬잖아요. 정주영은 중소 3,000개 중에 하나로 가장 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다고 했잖아요. 후발주자였는데 정부 발주 공사를 정주영이 싹쓸이를 하면서 드디어 현대건설이 국내 메이저 10대 건설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현대건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미군 공사를 하면서 미군 공사에서 요구되는 품질 관리, 자재 관리, 기계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입찰에 대한 내용, 견적에 대한 내용, 공사의 노하우 이런 거를 배우면서 현대건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설의 노하우를 더 철저히 배워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1957년까지 미군 공사를 수주를 해가지고 드디어 메이저 10대 건설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현대건설의 노하우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 내가 겪은 처참한 실패가 더 거대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장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정주영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수리 공장을 중공업 사무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공업 사무소에서 장비를 수리하고 조립하고 개조하고 개발하는 기계화를 선도하고요. 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덕분에 정주영은 중공업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 장비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미군 공사 조건에 부합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미군이 1957년부터 발주했던 다양한 공사들을 수주하게 됩니다. 제가 중공업 사무소라고 썼죠. 중공업 사무소. 이 중공업 사무소가 향후에 현대중공업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 조항 자체가 견적에 명시가 되게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할 때는 크레인 한 대 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공사를 수주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이 공사를 할 때 투입하는 장비 이런 거를 엄격하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 심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교 공사 실패를 통해서 장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장비를 조립하고 개조하고 이런 기계화를 선도하면서 미군 공사 조건이 나왔을 때 입찰을 할 때 엄격하고 까다로운 장비 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비의 기계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현대건설의 기계화와 장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었던 그 경험이 그대로 중공업 사무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를 수리하고 건설 기계를 만들고 조립하고 개조하는 걸로 바뀐 거죠.
훗날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지만 현대건설을 성장시키는데 이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의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맨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려잡지 못하고 걸어서는 황하를 건너지 못한다. 장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비. 그래서 오늘 정주영 이야기를 한 게 1957년 42세의 정주영까지인데요. 정주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생각까지 했던 고령교 공사의 실패 덕분에 현대건설에 성공이 있었다. 자,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길이 안 보일 때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나라면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답변했던 그 공사, 그 막대한 적자 공사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 덕분에 더 크고 찬란한 현대건설의 성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이 고령교 공사를 포기했거나 공사를 중단했거나 아니면은 내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건설이라는 네 글자를 보지 못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라는 글자가 달린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밀어붙인 그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성공이 있었던 거고, 결국 성공의 조건은 실패였던 셈이에요. 큰 성공의 조건은 큰 실패였던 거예요. 큰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더 큰 성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과 시련에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잠을 못 이루고 내 인생은 끝났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700억 원의 빚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700억의 빚이 얹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정주영이 이 공사의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집이 없어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 밑에 판잣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리 밑에 판잣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매일매일 울음바다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련 속에 성공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교 공사의 시련과 교훈은 정주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뿌리에서 뜻을 이루는 씨앗이 자란다. 여러분들 지금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뿌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지라도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으로 죽는 것만큼의 고통이겠는가. 빚만 가득한 삶이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바로 신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조건이에요. 바로 그게. 빚이라는 쇠뭉치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그게 신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리치맨 님도, 우리 돈패닉 님도, 윈지일 님도, 우리 몬 님도,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찬란하게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그거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지만 않고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신념의 실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정주영 회장님의 대공사죠. 우리나라의 대동맥, 역사를 만들었던 대공사 888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많이 일하려고 늘 새벽에 일어났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 것 같았다.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게 여러분이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다음 한 주를 위해서 또 힘차게 일어서서 뛰어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네, 참 멋진 말이죠.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정주영 회장님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유경수 여사님이죠.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는 좌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치인이죠. 좌파 정치인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돈으로 보리를 사자. 지방국도의 포장이 우선이다. 16차선은 절대 안 된다. 김대중이 당시 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결사반대합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경부고속도로 구상도를 스케치를 하는데요. 16차선으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직접 이렇게 구상도로 그리고 이 구상도를 현대건설의 정주영한테 보여주면서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를 이루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정주영은 이 제안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2시 20분인데요. 불금에 여러분들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막곡은요. 누구의 노래일까요? 나무사랑 주니어님. 네, 지카인터 8호 나무사랑 주니어님의 플래시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When tomorrow comes,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up, there's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네, 나는 할 수 있다 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마인드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해낸다. 여러분들의 긍정의 학원을 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It's a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 guiding me through the night.
'Cause you're my flashlight. You're my flashlight. You're my flashlight. Whoa. I see the shadows long beneath the mountain top. I'm not afraid when the rain won't stop. 'Cause you light the way. You light the way. You light the way. I go anywhere, I got you and I look around me and see a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re getting me through the night. Kickstart my heart when you shot it in my eyes. Can't you lie? It's a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re getting me through the night. You're my flashlight, light, light. You're my flashlight, light, light. Oh, oh, yes. You and I, yeah. Stop my heart when you shine it in my eyes. Can't lie, it's a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re getting me through the night. 'Cause you're my flashlight. You're my flashlight. You're my flashlight. Ooh, ooh, oh yeah. You're my flashlight, light, light. You're my flashlight, light, light. Yeah, yeah. You're my flashlight.